이 집 주인 같네. 진짜 최고야. 그날 밤 내가 만든 가족이라는 공간에서 들려온 한마디. 소파에 앉은 두 사람은 웃고 있었다. 딸아이의 장난감 옆에서, 내 머그컵 앞에서 그녀는 다른 남자의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내가 지켜야 했던 모든 것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사랑했던 사람, 함께 아이를 키웠던 사람, 그녀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아무 말 없이 모든 걸 기록했다. 말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진실을 차가운 렌즈를 통해 수집해 나갔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믿음은 언제, 어떻게 부서지는 걸까? 이야기는 조용히 시작되지만 그 끝에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전개가 기다리고 있다.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 그 경계의 끝으로 함께 걸어가 보자.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설명 좀 해봐. 어떻게 된 거냐고. 아니야. 저 사람은 그냥 저도 그게 닥쳐. 여기가 누구 집인 줄 알아? 거실은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숨소리조차 무거웠다. 이성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셔츠의 단추는 엉망으로 잠겨 있었으며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들러붙어 초라하고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서유리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미 입을 열 힘조차 잃은 듯했다. 입만 뻐끔거릴 뿐 한마디 해명도 하지 못했다. 그 모습을 마주하고 있는 건 유리의 부모님과 현장에 도착한 경찰 2명이었다. 내 돈으로 살아가며 내 집에서 서로 끌어안고 내 딸까지 아무렇지 않게 엮어버린 그들. 용서란 단어는 애초에 없었다.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한다고 해도 들을 이유는 없다. 시작하지. 내 입으로 모든 걸 말해주지. 내 이름은 박진호, 36, 서울에 있는 중견 IT 기업에서 개발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겉보기엔 평범하고 성격도 조용한 편이지만 누구보다 묵묵히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 대학교 시절 친구 도연이의 권유로 퇴근 후엔 따로 스타트업 프로젝트도 준비해왔지만 아내 유리에게는 대부분 말하지 않았다. 어차피 무시당할 게 뻔했기 때문이다. 유리는 결혼 7년 차인 내 아내다. 현재는 전업주부. 우리에겐 6살 된 딸 하나가 있다. 지아. 지아는 아침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아빠, 잘 다녀와 하고 내게 안겨온다. 그 짧은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큰 위로였다. 지아는 언제나 나와 함께 목욕하자고 조르곤 했다. 반면 엄마인 유리에게는 특별히 애착을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나에게 있어 기쁨이자 삶의 이유였다. 하지만 유리는 이상적인 엄마와는 거리가 멀었다. 가사 도우미처럼 집안일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말했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냉동식품과 유튜브에 맡긴 육아가 일상이었고 딸의 엉킨 머리카락이나 다 떨어진 기저귀도 못 본 척했다. 겉으로는 남자도 가사하라 성평등은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청소나 빨래조차 대충 했다. 말은 날카롭고 당당했지만 손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유리는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었다. 내가 무언가를 지적하면 돌아오는 건 늘 똑같았다. 남자가 왜 이렇게 예민해? 완벽하길 바라는 거야? 대화는 항상 막혔다. 하지만 나는 참고 또 참았다. 아니, 어쩌면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작은 불만이라도 입에 올릴 때마다 유리의 미간은 찌푸려졌고 돌아오는 건 날선 말 아니면 싸늘한 무관심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정도는 가정 안에서 흔히 있는 일이잖아. 내가 참으면 되는 거야. 언제부터인가 조용히 견디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라고 믿게 되었다. 가정이란 남편이 참고 양보함으로써 유지되는 거라고. 그게 내 머릿속에 새겨진 하나의 상식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날 회사에서 호출을 받았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고 상사의 표정엔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진호 씨, 미안해요. 이번 구조조정 명단에 포함됐어요. 놀랍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올 것이 왔다는 묘한 안도감마저 느껴졌다. 회사의 실적은 하락세였고 부서 안에서도 소문은 돌고 있었다. 나도 대상자 중 하나일 거란 예감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나는 준비해왔다. 퇴근 후에도 쉬지 않고 부업을 하며 번 돈을 저축했고 대학 시절 친구인 도현이와 함께 창업을 준비해왔다. 이미 5천만 원은 마련해두었고 서비스 개발도 막바지였다. 내게 이 예고는 패배가 아니었다. 오히려 결단의 기회였다. 문제는 가족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유리의 반응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다음 달까지만 회사 다니고 그만둘 거야. 도현이랑 창업할 거야. 준비는 거의 다 됐어. 유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창업. 그건 회사에서 도망치는 거 아니야? 아이도 있는데 그런 불안정한 길을 택한다고? 진짜 무책임하네. 말끝엔 날카로움이 가득했다. 그 말투엔 나를 믿는 마음도 함께 고민해주려는 의지도 없었다. 몇 달을 밤새워 설계한 서비스, 피곤에 쩔은 몸으로도 일한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유리의 눈에는 그저 현실감 없는 남자의 꿈에 불과했던 것이다. 가족을 버리고 혼자 편하게 살려는 거지? 쏘아붙이듯 내뱉은 그 말은 내 가슴에 칼날처럼 꽂혔다. 나는 가족을 위한 미래를 만들고자 했다. 지아를 위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런데 그 꿈은 마치 죄악처럼 취급되었다. 도망치는 게 아니야, 꿈을 쫓는 거야. 말하고 싶었지만 유리의 눈엔 처음부터 단 하나의 감정만 있었다. 부정, 경멸, 냉소. 마치 내 애 따위가 꿈을 꾼다는 건 어울리지 않아라고 말하는 듯했다. 결국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지금 멈추면 모든 게 헛수고가 된다. 아이의 미래를 내 손으로 개척하겠다고 수없이 되뇌며 달려왔다. 나는 해야만 했다. 그게 아버지인 내 몫이었다. 스스로를 다그치며 마음을 굳혔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문득 스쳐 지나간 한 가지.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닐 수도 있다. 그 깨달음이 무엇보다도 가슴 아팠다. 창업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도현이와의 미팅, 개발 합숙 등이 이어졌고 나는 점점 집에 머무를 시간이 줄어들었다. 서비스 기획부터 UI 설계, 홍보 자료 제작까지 모든 게 처음이었고 매일이 혼란의 연속이었다. 몸은 지쳐갔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잠깐 들러 옷을 챙겨 나오는 거쳐가는 집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에게 집안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육아, 가사, 지하의 돌봄까지. 물론 불안함은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유리라면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아니, 진짜로 믿었던 게 아니라 믿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딸아이의 웃는 얼굴, 그리고 가끔씩 유리에게서 오는 괜찮아, 다 잘하고 있어라는 짧은 메시지 하나로 나는 모든 불안을 외면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도 간단히 무너졌다. 어느 날 지아가 해맑게 말했다. 아빠, 저번에 또 엄마 친구 아저씨 왔었어. 아저씨? 그 말 한마디에 숨이 멎을 뻔했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한 느낌.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핑계가 떠올랐다. 택배 기사였겠지. 지인의 방문이겠지. 하지만 직감은 차갑게 경고하고 있었다. 이건 이상하다. 내가 없는 동안 모르는 남자가 우리 집을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 게다가 또 왔어라는 말은 이미 여러 번이라는 뜻이었다. 그렇다고 곧장 따질 수는 없었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지아 앞에서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애써 웃으며 그래, 그랬구나라고만 말하고 그날 밤 침대 위에서 수없이 눈을 떴다 감았다 반복했다. 며칠 뒤 짐을 챙기기 위해 오랜만에 집에 들렀다. 세면대 앞에서 가방을 열고 속옷을 챙기려던 순간 심장이 다시 요동쳤다. 칫솔이 하나 더 있었다. 그것도 남자용, 내 것도 아니고 손님용도 아닌 처음 보는 검정 손잡이. 그 옆엔 전기면도기, 남성용 스킨 제품, 유리가 좋아할 리 없는 투박한 디자인이었다. 이건 누가 봐도 다른 남자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었다. 탈의실 쓰레기통엔 남성 향수 박스, 그리고 사용된 포장지. 정확히 무엇인지 굳이 펼쳐보지 않아도 형태만으로 알 수 있었다. 피가 머리끝까지 솟았다. 머릿속 어딘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 듯했다. 이제는 확실해졌다. 나는 알아버린 것이다.
아니, 알아차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결심했다. 증거를 모으자. 감정으로 휘둘리지 말자. 소리치고 들이닥쳐서 끝내는 식은 아무 의미 없다. 지켜야 할 건 내 자존심이 아니다. 지아의 미래다. 그날 밤 나는 사설 탐정에게 연락했다.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신뢰했던 가정의 민낯을 마주하기 위해. 조사가 시작된 후 나는 어느 때보다 차분해지려 애썼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상대의 손에 놀아날 뿐이다. 증거가 확보되기 전까진 조용히 움직이는 게 내 방식이었다. 하지만 속은 달랐다. 조용히 끓어오르는 분노. 유리와 그 남자가 나의 가정을, 지아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다. 집에 들를 때마다 느껴지는 이상함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세면대엔 또 다른 면도기. 소파 위엔 낯선 남성용 재킷. 유리는 친구한테 받은 거라고 얼버무렸지만 세택이 달려 있었고 남자 사이즈였다. 주방 쓰레기통엔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고급 한식당의 영수증. 메뉴엔 한우 안심, 전복죽 같은 고가 요리들. 지아가 먹기엔 터무니없는 구성. 유리 혼자가 쓸 리도 없다.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었다. 트러플 오믈렛, 성게알 냉파스타. 영수증에 적힌 메뉴들은 지아가 먹기엔 터무니없이 이른 음식들이었다. 유리가 혼자 그런 고급 레스토랑에 갔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결국 누군가와 함께 사치스러운 식사를 즐겼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건 지아의 그 한마디였다. 엄마 친구 아저씨, 저번에도 여기서 잤어. 코 엄청 골더라. 잤다고? 그 말은 내가 없는 동안 다른 남자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뜻이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한계선을 넘었다. 이건 손님도 지인도 아닌 수준이다. 이미 반쯤 동거 중인 상태다. 속이 뒤틀릴 만큼의 역겨움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왔다. 그럼에도 나는 이를 악물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다. 비겁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끝장을 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 방에 끝낸다. 변명도 후회도 통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는 이제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지아를 지키는 아버지로서의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기다리던 탐정의 보고서가 도착했다. 갈색 봉투 안엔 SD 카드와 함께 날짜가 적힌 조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표지에는 대상 확인 완료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손이 떨렸다. 사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지내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는 없었다. 내가 원했던 건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희망을 스스로 지워낼 각오도 되어 있었다. 영상을 재생하자 화면 속에 유리의 뒷모습이 나타났다. 모르는 남성과 손을 잡고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었다. 남자는 나보다 어려 보였고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현관 앞에서 유리가 웃으며 그의 어깨에 기대었고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집 열쇠로 문을 열었다. 둘은 거실로 들어와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소파에 털썩 앉았다. 테이블 위엔 내 머그컵과 함께 처음 보는 레드와인이 놓여 있었다. 유리는 남자의 무릎에 손을 얹고 연인처럼 애교 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 장면은 내가 미리 설치해 둔 카메라에 담긴 영상이었다. 탐정의 조언으로 우리 집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며 웃었고 그 와중에 유리가 말했다. 당신이 이 집 주인 같네. 여기 진짜 최고야.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네, 남편. 아직도 눈치 못 챘어? 눈치챘으면 벌써 난리 났겠지. 그 사람 원래부터 순하고 착한 타입이잖아. 믿는다면서 아무 말도 안 해. 진짜 너무 쉬워. 화면 속 유리는 내가 알던 유리가 아니었다. 그녀의 웃음은 비어 있었고 그 얼굴에는 아내로서도 어머니로서도 어떤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당시 상황을 전부 녹음했고 필요하다면 증거로도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해 두었다. 지금 지아가 모르는 남자와 함께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럴 리가. 설마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건 유리입니다. 지금 당장 갈게. 나는 꼭 필요한 사실만 전했다. 증거는 이미 모두 정리되어 있었고 이제 그들의 눈으로 진실을 확인하게 할 시간이었다. 겉보기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은 뒤엉킨 감정으로 가득했다. 유리의 부모님은 처음부터 나에게 잘해주셨다. 특히 장모님은 유리의 게으름을 꾸짖어주는 몇 안 되는 어른이었다. 그분들에게 유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을 남겼다. 하지만 이젠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경찰에도 이미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아동보호 명목으로 현장 확인 요청까지 넣었기에 출동 사유로는 충분했다. 지아는 친정 어머니 댁에 맡겨두었다. 엄마는 내 얼굴빛을 보고 모든 걸 알아차린 듯했다. 지아는 내가 봐줄 테니 너는 너 할 일 하러 가렴.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지아가 작은 손으로 내 셔츠를 잡고 물었다. 아빠, 또 다녀올 거야? 이번에도 괜찮아? 나는 그 아이에게 더 이상 상처를 보여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유리와 이성우가 있는 집으로 향했다. 함께 간 사람은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경찰관 2명.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벨을 누르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걸 확인한 뒤 우리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 소파에는 유리와 이성우가 나란히 앉아 스마트폰을 들고 웃고 있었다. 남자는 우통을 벗은 상태였고 유리는 다리를 뻗은 채 앉아 있었으며 바닥에는 술병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두 사람의 발은 딸아이의 장난감 상자 바로 옆에 포개져 있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장인어른의 고함이 울리는 순간 모든 게 정지된 듯했다. 그제야 유리가 화들짝 놀라며 외쳤다. 잠깐만 뭐야? 경찰, 엄마. 무슨 일이야? 화장은 반쯤 지워졌고 머리는 젖어 있었다. 남자와 함께 샤워를 마친 직후였던 것일까? 어깨엔 수건이 걸쳐져 있었다. 그 순간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보게. 장인어른의 말에 이성우는 셔츠 단추를 제대로 채우지도 못한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창백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눈동자는 허둥지둥 움직였다. 소파 옆 바닥엔 내가 얼마 전 사온 위스키 그리고 남성용 속옷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 옆에는 지하의 색칠 공부 책이 펼쳐져 있었고 주변엔 빈 술병과 캔이 널려 있었다. 이 술 당신 거지? 장모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지아는 술을 안 마셔. 당신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장모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엔 분명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되지 않은 그릇들, 냉장고 안엔 내가 사다 둔 식자재, 그 옆엔 남자가 산 듯한 매운 안주들, 생활의 자취는 전부 이성우라는 남자의 그림자로 덮여 있었다. 내 놈, 여기가 누구 집인지 알기는 하냐? 감히 손녀의 일상까지 더럽혀? 장인어른의 목소리에 나조차도 등줄기가 뻣뻣해졌다. 나는 처음으로 유리가 아버지에게 크게 호통을 듣는 모습을 봤다. 아니야, 이건 그냥 저도 그게. 둘의 변명은 마치 고장난 테이프처럼 되풀이될 뿐 아무 의미도 없었다. 나는 그들을 제지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젠 핑계 따윈 듣고 싶지도 않아. 이제 내가 대답할 차례야. 순간 실내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유리는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디론가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모든 방향에서 쏟아지는 시선에 눌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나는 탐정의 보고서와 SD카드를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다. 딸깍 하는 소리가 총성처럼 울렸다. 그 순간 유리의 표정이 굳고 이성우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그게 침묵을 깨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 이제 복수의 막이 내려졌다. 나, 장인어른, 장모님, 유리, 그리고 이성우. 우리는 마치 재판정처럼 하나의 테이블을 둘러싸고 있었다. 장모님은 묵묵히 주방으로 가 장갑을 끼더니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남아있던 전까지 버리는 의식 같았다. 그녀는 면도기, 남성용 속옷, 모텔 영수증,
다 쓴 향수병 등을 하나씩 꺼내 무표정하게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차례차례 사진을 찍었다. 그 손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이거 전부 내 물건 맞지? 네, 이성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 같았다. 장인어른은 일본 술병을 들고 라벨을 확인했다. 이거 14대잖아. 우리 딸은 술 못 마셔. 냄새도 싫어했잖아. 이건 내 거지? 네, 유리는 고개를 떨군 채 어깨를 떨고 있었다. 평소엔 그렇게도 평등이니 자유니 떠들던 여자가 지금은 부모님의 시선 앞에서 짓눌려 무너지고 있었다. 그렇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가 이토록 분노하리라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언제나 부모에게 기대고 무슨 일이든 결국은 용서받을 거라 믿어왔던 여자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장인어른의 눈엔 수십 년간 유리를 단호하게 밀어내지 못했던 자책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다. 나가라. 지금 당장 다시는 지하 앞에 나타나지 마. 너도 마찬가지야. 이성우, 기다려요. 아빠, 부탁이야.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유리의 목소리는 울음과 구역질 섞인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다. 유리가 장인어른의 무릎을 붙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장모님이 그 손을 세차게 내리쳤다. 그만해. 그런 의도 없었으면 집에 남자를 들였겠니? 딸 키우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 말투는 차분했지만 장모님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건 분노가 아니었다. 실망이었다.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장인어른은 유리와 이성우를 번갈아 노려보며 말했다. 너희가 더럽힌 건 집이 아니라 피다. 우리 혈통에 진창을 뿌린 거야. 그 죄 절대 잊지 마라. 그 말에는 되돌릴 수 없는 단절의 선언이 담겨 있었다. 가족에서의 완전한 추방. 유리는 그 자리에 무너져 울음을 터뜨렸고 이성우는 그대로 엎드린 채 혼이 빠진 사람처럼 움직이지도 못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내 마음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분노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저 아무 감정도 없는 공허함이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지옥의 입구에 온 걸 환영하지. 마침내 나의 침묵이 끝난 순간이었다. 이후 유리는 친정에도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한동안 PC방에서 지내며 연락을 끊고 있었다. GPS도 꺼둔 상태였고 모든 연락망이 끊긴 채였다. 며칠 뒤 다시 한번 장모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유리가 통장을 들고 친정으로 찾아왔다는 것이다. 울면서 그러더라. 500만 원이 사라졌다고. 나는 숨을 삼켰다. 그 돈 제 창업 자금이었습니다. 가게 통장과 별도로 관리 못했던 게 실수였네요. 유리가 마음대로 인출했나 봅니다. 장모님의 목소리는 짧고 차가웠다. 믿을 수가 없어. 자기 남편의 인생을 그저 지갑 정도로 생각했던 거네. 그 아이는 그때 내가 알고 있던 유리는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었다. 분노한 장인어른은 식탁 위에 있던 신문을 유리에게 던졌다고 했다. 거기엔 내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었다. 지방 최초의 젊은 IT 창업가 특집, 역경을 이겨낸 도전자들이라는 제목 옆에 내 사진이 작게 실려 있었다. 친구 도연과 함께 시작한 스타트업은 점점 주목을 받았고 업계 전문지에서도 소개되고 있었다. 내가 무시하던 남편이 이제는 업계에서 유망주로 소개되고 있어. 대체 무슨 낯짝으로 돌아온 거냐? 아니야. 나도 나름대로 노력했어. 혼자서 육아하고 집안일하고 외로웠단 말이야. 유리가 소리를 지르며 변명하려던 순간 장모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가로막았다. 무슨 노력? 넌 그냥 편하고 화려하게 살고 싶었던 거야. 유리가 울며 매달릴수록 두 사람의 분노는 더 깊어졌다. 남자한테 돈이나 퍼주고 아이는 방치하고 그게 결말이야? 비참하다. 보다 못하겠어. 부탁이야 제발. 딸한테만은 딱 한 번만 만나게 해줘. 장모님의 대답은 단호했다. 지아 얼굴은 다시 못 봐. 넌 이제 가족도 아니야. 수치야. 그 말을 들은 유리는 그 자리에 무릎부터 주저앉았다고 했다. 훌쩍이며 바닥을 두드리는 그녀를 보며 장인어른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다고 한다. 나는 전화기 너머로 말없이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건 분명히 자업자득이었다.
그녀가 저질러 온 모든 행동과 말이 그대로 돌아온 것뿐이다. 그럼에도 한때 사랑했던 여자가 그렇게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도 연민도 아닌 그저 텅 빈 감정, 지독하게 공허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건 결국 내가 침묵해온 대가였다. 사실 훨씬 더 일찍부터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남자니까, 아버지니까 그런 이유로 나는 스스로를 달래며 침묵을 선택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만약 더 일찍 마주했다면, 도망치지 않고 말하고 부딪혔다면 지아도, 유리도, 이성우도 이런 결말까진 맞이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 내가 선택해온 그 모든 결과만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결심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더 이상 짓밟히지 않겠다. 끝내자. 모든 걸. 변호사 사무실. 유리와 이성우가 마주 앉은 자리에 나는 담당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꺼냈다. 에어컨이 꺼져 있었지만 방 안은 이상하리만큼 싸늘했다. 내가 뿜어내는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말없이 흘러가는 시간 때문인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불쾌할 정도였다. 여기 증거 일람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조사 보고서, 반박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책상 위엔 정갈하게 정리된 배신의 기록이 쌓여 있었다. 그 중엔 유리와 이성우가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 지아가 있는 집 안에서 촬영된 것이었다. 유리는 고개를 숙인 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이성우는 시선을 이리저리 흘리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땀은 셔츠 깃을 적시고 있었다. 결혼 전부터였지? 이 남자랑. 아니야. 그건. 닥쳐. 내가 말을 덮는 순간 유리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결혼식에서 맹세했었지. 무엇을? 누구에게? 그 말도 결국 다 거짓이었겠지. 유리가 무언가를 말하려던 순간 나는 책상을 세게 내리쳤다. 묵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모두가 숨을 멈췄고 공기는 얼어붙었다. 가족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어? 엄마 흉내 낸 거지. 지아 지키는 사람처럼. 말해봐. 대답해봐. 유리는 간신히 얼굴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술만 떨릴 뿐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가면이 벗겨진 순간이었다. 이성우는 작게 떨며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그냥 깊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 말은 누구의 가슴에도 닿지 않았다.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가게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 중 용처 불분명 금액 1,600만 원, 총 6,600만 원을 청구합니다. 변호사의 말은 판결처럼 단호하고 냉정했다. 그 금액이 많든 적든 이젠 중요하지 않았다.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뭔가 말하려 했지만 변호사는 차갑게 덧붙였다. 양육권과 친권은 우리 의뢰인이 전부 가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엄마로서의 신뢰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 말에 유리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눈을 크게 뜬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 번도 소리친 적 없던 내가 이제 법과 증거로 그녀를 철저히 잘라내고 있었다. 그제야 내가 느끼던 분노가 그녀에게 닿은 듯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 어딘가에는 쿡쿡 쑤시는 감정이 남아 있었다. 여기까지 망가진 유리의 모습, 과연 그 책임이 나에게는 없었을까? 아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보지 않는 척했다. 그 침묵이 결국 유리를 방자하게 만든 건 아닐까.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되돌릴 수 없다. 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유리를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맹세를 깨트린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평생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 그럼에도 나는 남자니까, 아버지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하며 침묵을 선택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좀 더 일찍 마주했다면, 도망치지 않고 말하고 부딪혔다면 지아도, 유리도, 이성우도 이런 결말까진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 선택의 끝에서 도착한 이 결말만이 지금 내 현실이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결심했다.
이제 누구도 내 인생을 짓밟게 하지 않겠다. 끝내겠다. 모든 것을. 며칠 후 이성우가 다니던 회사에 내부 제보가 접수됐다. 익명이었지만 내용은 구체적이었고 첨부된 증거는 명확했다. 카카오톡 메시지, 호텔 영수증, 사진,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사내 윤리 위반을 뒷받침할 자료들이었다. 사내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성우의 과거 근무 태도와 사내 연애 기록까지 드러났다. 여러 여성과 얽혔던 문제들, 업무 시간에 자주 외출했던 사실, 여직원들에게 했던 부적절한 언행,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일제히 터졌다. 그가 맡았던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 사내 평가는 폭락, 외부 유출로 인해 회사는 거래처와의 계약도 파기당했다. 결국 그는 처분 보류, 자택 대기 조치, 사내 메신저 계정도 정지되었고 사직 압박이 가시화됐다. 한때 다음 팀장 후보라며 칭송받던 남자는 이제 회사의 얼굴도 들이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며칠 후 정신적으로 몰린 그는 상사와의 연락을 끊고 결국 행방불명됐다. 그리고 어느 날 유리의 휴대폰에 마지막 통화 한 통이 걸려왔다. 다 너 때문이야. 전부 다 너 때문에. 목소리는 떨렸고 끝맺음엔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 직후 유리는 유리를 깨는 소리와 무언가 터지는 듯한 소리, 비명 같은 것을 들었다고 했다. 통화는 그대로 끊겼다. 유리는 손에 들고 있던 폰을 떨어뜨리며 무너졌고 떨리는 손으로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법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아니었기에 누군가 책임져 줄 의무도 없었다. 그 순간 그녀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슬프지도 통쾌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미 나와 아무런 관련 없는 타인이었기에 다만 단 하나 강하게 느낀 것이 있었다. 사람을 배신한다는 건 이런 것이다. 누군가의 신뢰를 짓밟는다. 그 결과는 마음을, 사회를, 인생 전체를 파괴한다. 그리고 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누군가를 무너뜨린 건 아닐까. 좀 더 일찍 내 인생을 바로 봤더라면, 좀 더 단단히 지켜야 할 것을 지켰더라면, 유리가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지아가 이런 집에서 자라기 전에. 하지만 이제 나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참지도 않는다. 지켜낸다. 내 손으로 지아를, 그리고 내 삶을. 어느 날 밤 초인종이 울렸다. 화면 속엔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된 유리가 서 있었다. 부스스한 머리, 구겨진 옷, 거리를 떠돌던 사람처럼 초라한 모습이었다. 부탁이야. 적어도 지아한테만은 딱 한 번만이라도. 목소리는 쉰 듯했고 눈은 울다 못해 붉게 부어 있었다. 발 밑엔 비닐봉투 하나, 갈아입을 옷 몇 벌이 전부였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지아 얼굴만, 한 번만.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돌아가세요. 제발. 내가 잘못했어. 그 사람 바보 같았어. 모든 걸 내가 망쳤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등 뒤에서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싫어. 보고 싶지 않아. 유리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주저앉아 손을 짚었다. 모니터 속 그녀는 바닥에 이마를 붙이고 있었다. 무릎 꿇음. 그 순간 그녀의 뒤로 한 사람이 다가왔다. 내가 미리 연락을 넣어두었던 장모님이었다. 일어나. 엄마. 그 모든 일이 지나간 지 1년이 되었다. 눈을 감으면 아직도 그날의 공기가 떠오른다. 기억은 시간이 흘수록 옅어질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더 또렷해졌다. 유리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던 모습, 장모님이 차갑게 등을 돌리던 뒷모습, 이성우가 시선을 피하며 흐느적거리던 얼굴, 그리고 지아가 엄마는 싫어라고 말하던 그 단호한 목소리.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완전히 다른 풍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창밖엔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작년 이맘때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올해는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다. 지아는 벌써 초등학교 입학 준비 중이다. 아침이면 학교 가방을 맨 채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 머리를 묶어보려고 애쓴다. 어설프지만 그 모습이 참 사랑스럽다. 아빠, 오늘은 내가 아침 만들게. 그 말에 웃으며 식탁을 보니 구운 식빵 위에 잼을 너무 많이 바른 토스트가 놓여 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쓴 쪽지가 옆에 있다. 아빠, 오늘도 고마워. 내가 아빠 지켜줄게.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그 글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는다. 그 한 줄이 나를 하루 종일 버티게 만든다. 사업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스타트업이라 여전히 바쁘고 불안정한 날도 많지만 이젠 두렵지 않다. 그 어떤 위기가 와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아가 옆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과거를 되짚어보면 가장 후회되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었다. 가장 후회되는 건 그저 나였다. 나는 너무 오래 침묵했다. 너무 오래 참았다. 모든 것이 망가질 때까지 말하지 않았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묵인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외면했다. 그 결과 사랑도 가족도 스스로도 모두 무너졌다. 그렇기에 지금의 나는 매일 말한다. 지아에게, 나 자신에게 싫으면 싫다고 말하자.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자. 무섭다면 도와달라고 하자. 아이에게 가르치는 말이지만 사실은 내게도 하는 말이다. 1년 전에 나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고, 좋은 아버지인 척하려 했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젠 안다. 누구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잃어선 안 된다는 걸.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비로소 진짜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끔 유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다고 했다. 무료 급식소에서 음식을 나르고 장애인 복지관에서 청소도 한다고. 지아는 아직도 유리를 떠올릴 때면 조금은 복잡한 표정을 짓는다. 엄마는 나를 안 좋아했을까? 그 물음에 나는 조용히 답한다. 아니야. 엄마도 너를 사랑했어. 다만 사랑을 지키는 방법을 몰랐던 거야. 나는 유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용서도 하지 않는다. 그저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멀어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이 있다면 그건 부서지기 전에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랑에도, 관계에도, 인생에도 경고음은 분명 존재한다.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나는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인다. 지아의 표정, 내 마음의 떨림, 주변의 흐름. 이제 나는 말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인생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다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단단해진 내가 지아의 곁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괜찮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진실된 우리 가족의 시간이라는 것을.